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는 법이 없다. 잠시 멈춰 생각해보면 절대적으로 맞는 말이다. 삶은 무변광대해서 사실 우리에겐 삶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통제할 힘이 없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우주는 자그마치 138억 년 동안 존재해왔다. 세상의 흐름을 결정짓는 과정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 시작된 것도 아니요, 우리가 죽는다고 끝날 일도 아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매 순간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실로 어마어마한 현상이다. 그건 수십억 년간 서로 얽히고 설키며 작용해온 모든 힘들의 최종 산물이 아닌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은 손톱만큼도 우리 책임이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며 끊임없이 결정하고 통제하려 든다. 그러니 그토록 긴장과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가 실제로 세상 만사가 자기의 뜻대로 굴러가야만 한다고 믿고 있다. 오늘은 얼마 전 소개해드렸던 마이클 싱어의 두 번째 책, 될 일은 된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의 첫 책, 상처받지 않는 영혼이 그가 말하고 싶어 했던 이론서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책은 바로 그 이론을 바탕으로 그가 살아왔던 40년간의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원제목이 The Surrender Experiment, 우리말로 직역하면 항복 실험입니다. 좀 이상하죠? 항복이라는 단어. 저자는 40년 동안 저항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항복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 그 뉘앙스의 항복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항복을 대신할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내맡기기라는 용어인데요. 자,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세상은 뭔가 큰 흐름이 있고 나는 그 흐름에 따라 떠다니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내 의지로 뭔가를 바꾸고 싶어도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 그저 삶이, 우주가 또는 신이 나에게 흐르게 하려는 그 물길을 그대로 따른다. 저항하지 않는다. 내가 타고 있는 인생이라는 작은 배의 노를 그에게 맡긴다. 삶에게, 우주에게, 또는 신에게. 그래서 내맡긴다라는 용어가 여기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서렌더는 내맡기기라는 용어로 바꿔서 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저자가 이 실험을 왜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는지에서부터 하나의 사건이 있을 때마다 내맡기는 일이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그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이어졌으며 흘러가게 되었는지를 꾸밈없이 적어갑니다. 이야기는 마치 소설처럼 쉽고 재미있습니다. 저자는 그의 뜻대로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막 승승장구를 합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산속 오두막에 혼자 살던 사람이었는데 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건축회사의 오너가 됩니다. 뜻하지 않게 어느 정도 컴퓨터를 뚱땅뚱땅 거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직원 수천 명을 거느리는 소프트웨어 CEO가 됩니다. 그는 그걸 원치조차 않았습니다. 그저 내맡겼을 뿐인데 일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즈음까지 오니 저는 약간 비위가 상했어요. 이 남자는 원래부터 재능이 있었고, 게다가 하늘의 운까지 선택받은 전형적으로 그냥 성공한 백인 남성인 거잖아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꼭지를 지나자마자 그는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허나 그는 그의 시련 앞에서도 그가 해왔던 내맡기기의 실험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실험에 꼭 필요했던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전적으로 그 거대한 삶의 물결 속으로 스스로를 맡겨버립니다. 그리고는 흘러갑니다. 저자의 첫 책이었던 상처받지 않는 영혼은 밑줄을 그었던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함께 보면서 들어주기를 바랬다면 오늘 들려드릴 이 책은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깊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소설을 듣듯이 또는 마치 음악을 듣는 것처럼 흘려 들어봐 주십시오. 낭독해드릴 부분은 그가 어떻게 이 실험을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도입부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12km) 상공에 떠있는 6인승 자가용 제트기는 홀로 앉아있기에 아주 평화로운 곳이다. 나는 자연스레 명상에 빠져들었고 마음은 매우 고요해졌다. 눈을 뜨자 맨 처음 숲으로 들어가서 홀로 명상을 하던 시절에 비하면 상황이 얼마나 달라졌는지가 확연히 실감됐다. 나는 여전히 같은 숲에 살고 있다. 하지만 나 홀로 살던 그곳은 거대한 요가 공동체로 성장했고 나는 삶이 조화를 부려 만들어낸 상장 기업체의 CEO가 되어 있었다. 이제는 완벽히 알겠다. 이토록 큰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모든 삶의 경험들이 홀로 명상에 매진하던 몇 년간의 세월만큼이나 나를 영적으로 해방시켜 주었다는 것을 말이다. 헤라클레스가 강물을 흘려보내어 아우게아스 왕의 외양간을 청소했던 것처럼 삶의 세찬 흐름이 내게 남아있던 모든 불순물을 깨끗하게 씻어내주고 있었다. 내게 일어나는 일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상관하지 않고 나는 그저 끊임없이 내려놓으며 무저항을 실천했다. 바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유명한 CEO를 만나 그가 제시한 수십억 달러짜리 합병안을 논의하기 위해 텍사스로 날아가고 있었다. 1999년 5월의 회고.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는 법이 없다. 잠시 멈춰 생각해보면 절대적으로 맞는 말이다. 삶은 무변광대해서 사실 우리에겐 삶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통제할 힘이 없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우주는 자그마치 138억 년 동안 존재해왔다. 세상의 흐름을 결정짓는 과정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 시작된 것도 아니요. 우리가 죽는다고 끝날 일도 아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매 순간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실로 어마어마한 현상이다. 그건 수십억 년간 서로 얽히고 설키며 작용해온 모든 힘들의 최종 산물이 아닌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은 손톱만큼도 우리 책임이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며 끊임없이 결정하고 통제하려 든다. 그러니 그토록 긴장과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가 실제로 세상 만사가 자기의 뜻대로 굴러가야만 한다고 믿고 있다. 내 앞에 놓인 것이 그 모든 창조력들이 지어낸 자연스러운 산물이라고는 생각지 못한다. 우리는 언제나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실보다 마음의 생각에 우선권을 준다. 우리가 하는 말은 대개가 이런 식이다. 오늘은 캠핑 가는 날이니까 비가 안 오는 게 좋겠어. 돈이 정말 필요하니 월급을 올려받아야겠어. 어떤 일은 일어나야 하고 어떤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이 대담한 주장에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아차렸는가? 이것은 순전히 마음이 만들어낸 개인적인 호불호에 근거한 것일 뿐이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매사에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 자신의 호불호에 따라 세상이 달라져야 한다고 진짜로 믿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살자면 삶이 극도록 힘들어진다. 우리가 늘 삶과 맞씨름을 벌이고 있는 듯한 기분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하지만 벌어지는 사건들 앞에서 우리가 전혀 힘이 없지 않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에게는 의지력이라는 선물이 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는 무엇이 이러저러 했으면 좋겠다고 결론 내리고 그 기대에 발맞춰서 바깥 세상을 바꾸기 위해 마음과 가슴과 육신의 힘을 동원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내 의지대로 가는 길과 나의 개입이 없었다면 자연스럽게 벌어졌을 일 사이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게 된다. 개인의 의지 대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현실 간의 이 싸움은 결국 우리의 삶을 좀먹는다. 전쟁에서 이기면 행복하고 느긋해지는 반면 지면 마음이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대개는 상황이 자기 뜻대로 맞아떨어질 때에만 기분이 좋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자 부단히 몸부림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꼭 그렇게 살아야 할까? 내버려둬도 삶은 꽤 잘 굴러간다는 증거가 이미 차고 넘친다. 행성은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자그마한 씨앗은 절로 거대한 나무로 화해가고 비는 주기적으로 내려서 수백만 년 동안 지구의 모든 숲에 물을 대주었고 한 톨의 수정란은 아름다운 아기를 키워낸다. 이 중에서 인간이 의지의 힘을 의식적으로 발휘해서 해낸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 모든 경이로운 사건들을 포함해 지금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일들이 수백만 년간 존재해왔던 우주의 힘에 의해 현실로 일어나고 있다. 바로 이런 거대한 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의식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휘두르려 덤벼든다.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생명의 작용이 온 우주를 창조하고 보살펴주고 있을진데 내가 힘을 쓰지 않으면 좋은 일이라곤 하나도 생기지 않을 것으로 여기는 것은 과연 합리적인 생각일까? 이 책은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다. 내가 벌인 한 놀라운 실험은 바로 이런 생각에서부터 비롯됐다. 이 실험의 핵심은 아주 간단한 하나의 질문이다. 마음속에 현실의 대안을 지어내놓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현실과 싸우는 게 나을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바를 내려놓고 완벽한 우주를 창조해낸 그 힘에 내맡기는 게 나을까? 이 실험은 속세를 떠나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삶 속으로 뛰어들어 더 이상 개인적인 욕망과 두려움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자리에서 살자는 것이다. 더 나은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내맡기기 실험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지난 40년간 나는 삶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를 최선을 다해 지켜보았다. 그 40년간 일어났던 일은 경이롭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삶이 산산조각 나기는커녕 오히려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다. 한 가지 일이 자연스럽게 다른 일과 맞물리면서 삶은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여정으로 나를 인도했다. 이것은 그 여정에 관한 책이다. 누군가가 과감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삶의 흐름을 신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독자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여기서 말하는 내맡기기란 의지 없이 넋놓고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40년에 걸친 나의 이야기는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삶이 펼쳐내는 일들을 안내조로 삼아 내 의지를 발휘했을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주변에서 자연스레 펼쳐지는 힘에 자신의 의지를 동조시켰을 때 깜짝 놀랄 만큼 강력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경험이다. 이 엄청난 실험의 소산을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과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삶을 살게끔 이끌렸는지를 보여준 다음 당신도 내가 한 것과 같은 여행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서 당신이 보게 될 것은 당연히 당신의 것과는 매우 다른 삶의 경험이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 인간에게는 서로의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꼭 내가 살았던 방식대로 살아야만 나에게 일어났던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 앞에 펼쳐진 예상치 못한 사건들은 내 인생만 바꿔놓은 것이 아니었다. 삶을 바라보는 시선 역시 완전히 바뀌었고 그 결과 내 내면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었다. 바라건대 나의 내맡기기 실험에 관한 이 이야기가 당신 역시 더욱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펼쳐진 경이로운 완벽함을 더욱더 누릴 수 있도록 부추겨 주기를. 일부 깨어남. 내 이름은 마이클 앨런 싱어다. 내가 기억하는 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은 나를 미키라고 불렀다. 1947년 5월 6일생인 나는 1970년 겨울까지는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너무나 심오한 어떤 일이 일어나면서 나의 인생 경로는 영원히 달라지고 말았다. 삶을 뒤바꿔 놓는 사건은 매우 극적이고 그 속성상 매우 파괴적일 수 있다. 당신의 전 존재는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그 방향에는 과거의 모든 타성과 미래의 모든 꿈이 실려 있다. 그런데 갑자기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면서 혹은 무시무시한 병에 걸리면서 혹은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면서 존재는 완전히 뒤집어진다. 그 사건이 가슴과 마음의 초점을 바꿔놓을 만큼 강렬하다면 당연한 수순으로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바뀐다. 이때의 그는 문자 그대로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다. 관심사가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실제로 삶의 근본 목적이 바뀐다. 이렇듯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을 만큼 시선이 180도 달라지려면 대개는 매우 강렬한 사건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지는 않다. 1970년 겨울에 나에게 일어났던 일은 그처럼 강렬하거나 거창한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나 미묘하고 너무나 희미해서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로 그저 지나쳤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커다란 외침도 아닌 작은 속삭임만으로 내 인생은 완전한 혼돈과 변신의 길로 내던져졌다. 이제는 40년도 더 지난 일이건만 그 순간은 마치 어제처럼 기억이 생생하다. 나는 그때 플로리다 개인집일에 있던 우리 집 마루의 소파에 앉아 있었다. 22살 청년이었던 나는 셸리라는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한 상태였다. 우리 두 사람 모두 플로리다 대학교 학생이었고 그 중에서도 나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제학도였다. 나는 경제학부 학장님이 차세대 대학 교수로 점찍어 키울 만큼 빈틈 하나 없는 똑똑한 학생이었다. 셀리에게는 시카고에서 아주 잘 나가는 변호사로 활동 중인 론이라는 오빠가 있었는데 그와 나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서로 친한 친구가 되었다.
영향력 있고 돈 좀 만지는 대도시 변호사와 60년대 전형적 스타일의 대학물 먹은 히피 간의 만남. 이쯤에서 당시 내가 얼마나 분석적인 인간이었는지를 언급해두는 게 좋을 듯하다. 대학에 다니는 동안 나는 철학이며 심리학이며 종교학 따위의 과목은 수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기후논리학, 고등미적분, 이론통계학이 내 선택 과목이었다. 이러니 내게 일어났던 일은 더더욱 놀라울 뿐이다. 가끔씩 로니가 집에 놀러 오면 나는 할 일 없이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다. 바로 그날 1970년대에 있었던 그 운명의 날에도 로니는 나와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때 우리가 정확히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저 평소처럼 느긋하게 잡담을 나누던 중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을 때였다. 침묵이 불편해진 나는 나도 모르게 다음에 할 말을 찾고 있었다. 이전에도 이런 상황에 처한 적은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왠지 상당히 달랐다. 예전처럼 어색해하면서 할 말을 찾는 대신 나는 내가 불편함을 느끼며 할 말을 찾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마음과 감정에서 떨어져 나와 그것을 지켜본 것이다. 이 상황을 말로 잘 표현해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 순간 무슨 말을 하면 좋을지 가능한 대화 주제들을 닥치는 대로 뱉어내고 있는 나의 불안한 마음과 그런 마음을 그저 지켜보고 있던 나 사이에는 완벽한 분리감이 존재했다. 돌연 마음 위에 떠서 머물면서 어떤 생각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조용하게 지켜볼 수 있게 된 것 같았다. 믿거나 말거나 미묘하게 달라진 그 의식의 자리는 회오리 바람이 되어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버렸다. 몇 분간 나는 그 어색한 침묵을 메꿔보려고 애쓰는 나를 지켜보며 그저 앉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메꿔보려고 애쓰고 있는 자가 아니었다. 나는 침묵을 메꾸려고 애쓰는 마음의 활동을 조용하게 지켜보는 자였다. 나와 내가 지켜보는 것 사이의 틈은 처음에는 아주 미세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틈은 점점 더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내 앞을 지나가는 신경증적이고 습관적인 생각들이 나라는 느낌에 더 이상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있었을 뿐이다. 이 깨어남의 전 과정이 실은 한순간에 일어났다. 뚫어지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숨어있던 그림이 후련히 나타나 보이는 책을 보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특정한 이미지도 없는 어지러운 패턴으로만 보이지만 그것을 응시하다 보면 카오스처럼 보이기만 했던 배경 속에서 선명한 3D 이미지가 후련히 떠오르는 그림 말이다. 일단 그 이미지를 발견하고 나면 내가 어떻게 그걸 못 봤지 하는 생각이 든다. 바로 거기에 있는데 말이다. 바로 그런 전환이 내 내면에서도 똑같이 일어났다. 나는 줄곧 내 생각과 감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었다. 언제나 그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자각 능력이 떨어져서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었다. 생각과 감정의 시시콜콜한 내용에 지나치게 정신이 팔린 나머지 그것이 그저 생각과 감정일 뿐이라는 사실 자체는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다.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불편한 침묵을 깨워줄 좋은 방법처럼 보였던 그것이 머릿속에서 제잘되는 신경증적인 목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한 것은 그야말로 순식간이었다. 나는 그 목소리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해대는 것을 지켜보았다. 날씨가 참 좋지 않아요? 닉슨이 요전날 무슨 일을 했는지 들었어요? 뭐 좀 드실래요?
마침내 내가 입을 열어 말했을 때 내가 내뱉은 말은 이랬다. 머릿속에 떠들어대는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적이 혹시 있나요? 로니는 약간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눈을 반짝였다. 아, 자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 내 것도 당최 입을 다물질 않아.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뭐라 말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운운하며 로니에게 농담을 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한다. 우리는 웃었고 그 순간은 그렇게 흘러갔다. 하지만 내 인생은 아니었다. 내 인생은 그렇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흘러가지 않았다. 내 인생은 이전과 같아지지 않았다. 이 자각을 유지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었다. 이제는 그것이 나였다. 나는 끊임없이 마음속을 지나가는 생각을 지켜보는 존재였다. 동일한 자각의 자리에서 나는 끊임없이 요동치는 감정의 물살이 가슴을 지나가는 것도 지켜보았다. 샤워를 할 때면 몸을 씻고 있을 때 그 목소리가 기어코 무슨 말을 뱉고야 마는지를 지켜보았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으면 상대가 하는 말은 듣지 않고 내 차례에 무슨 말을 할지 궁리하고 있는 그 목소리를 지켜보았다. 수업에 가면 이번 강의의 결론이 무엇인지 맞춰보려는 식으로 교수님보다 한 발 앞서 생각하려고 애쓰고 있는 마음의 게임을 지켜보았다. 말할 필요도 없이 나는 오래 지나지 않아 이 새롭게 발견한 머릿속의 목소리에 정말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그건 영화관에 앉아 있는데 바로 옆자리 사람이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 떠들어대는 것과도 같았다. 그 목소리를 관찰하고 있다 보니 내 존재 내면 깊은 곳에 무엇이 그 입을 다물게 하고 싶어 했다. 이 목소리가 멈추면 어떤 기분일까? 나는 내면의 침묵을 간절히 원하기 시작했다. 저 첫 번째 경험이 있은 지 며칠 만에 내 삶의 패턴은 변하기 시작했다. 친구들이 놀러와도 더 이상 즐기지 못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은 마음을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나는 양해를 구하고 집 근처 숲속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나무 사이의 공터에 앉아 그 목소리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다. 당연히 먹히지 않았다.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았다. 목소리가 말하는 주제는 바꿀 수 있어도 말 자체를 일정 시간 이상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내면의 침묵을 원하는 내 마음은 갈망을 넘어 불같은 열정이 되었다. 나는 목소리를 지켜보는 게 어떠한 것인지를 알았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완전히 멈춘다는 게 어떤 것인지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진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은 내가 곧 떠나게 될 대변혁의 여정이었다.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나고 나는 여전히 홀로 내면을 탐색하는 중이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도착하리라는 사실은 짐작도 못한 채 말이다. 나와 같은 박사과정 학생 중에 마크 월드만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그는 영민한 젊은 청년으로 온갖 종류의 책을 섭렵하는 열혈 독서가였다.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마크 역시 내가 목소리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어느 날 그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 필립 카플로가 쓴 선의 새 기둥이었다. 당시 나는 선불교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 나는 종교에는 별 생각이 없는 지식인이었다. 유대교 전통 속에서 자랐지만 딱히 신심이 강하지는 않았고 대학에 들어갈 때쯤 되자 종교는 나와 완전히 무관한 영역이 되었다. 누군가 날 보고 무신론자냐고 물었다면 나는 그를 멍하니 쳐다봤을 것이다.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선불교에 대해 그 책을 훑어보기 시작했는데 몇 분 지나지 않아 이것이 내면의 그 목소리를 다루고 있는 책임을 단박에 깨달았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분명 이 책은 목소리의 주절거림을 멈추게 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구구절절 마음을 입 다물게 만드는 법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다. 책에서는 마음의 배후에 있는 자를 참자아라는 용어로 지칭했다. 내가 그토록 찾고 있었던 것을 드디어 찾은 것이다. 나는 마음의 목소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고 그 목소리를 지켜볼 줄 알게 된 사람들이 어딘가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었다. 그런데 이 책은 수천 년에 걸쳐 내려온 목소리에 대한 지식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목소리로부터 해방되는 길까지 분명히 기술하고 있었다. 마음의 소나기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방법에 대해 논하고 있었다. 너머로 가는 법에 대해 논하고 있었다. 말할 것도 없이 나는 경외감에 푹 빠졌다. 내 인생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깊은 존경과 경외심을 이 책에서 느꼈다. 그동안 학교에서 억지로 공부하느라 읽어댄 책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런데 지금 드디어 내가 진짜로 궁금해하는 의문에 답을 주는 책을 손에 넣은 것이다. 목소리가 말하는 것을 지켜보는 나는 누구인가 같은 의문 말이다. 나는 이 의문들에 대한 답을 온몸이 떨리도록 알고 싶었다. 사실을 말하자면 알고 싶다 정도가 아니었다. 나는 이 답을 꼭 알아야만 했다. 그 목소리 때문에 돌아버릴 지경이었으니까. 선의 새 기둥이 말하는 바는 매우 분명하고 명료했다. 마음에 관해서 읽고 말하고 생각하기를 멈추고 그저 그것을 조용히 침묵시키는데 필요한 일을 하라. 그 필요하다는 일 역시 모호하지 않고 명확했다. 바로 명상이었다. 사실 명상에 대해 알기 전부터 나는 홀로 앉아 목소리의 말을 멈춰보려고 노력했었다. 그러나 그 노력이 통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이 책은 이미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효과를 본 확실하게 믿을 만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호흡을 들고 나는 것을 지켜보며 머릿속으로는 없을 무 소리를 반복해서 읊으라. 이게 끝이었다. 이것을 매일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며 실천하기만 하면 되었다. 선불교에서 실제 명상은 대개 집단적으로 행하는데 이런 집중적인 수행 형태를 안거라고 한다. 정통 방식대로 진행되는 명상에서는 숙련된 사람이 죽비를 들고 다니며 졸거나 집중력이 흐트러진 사람의 어깨를 내리친다. 선불교는 엄격하여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는다. 본디 선은 진지한 수행인 것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명상을 같이 할 집단도 스승도 없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책, 그리고 이런 수행이 과연 나의 의문을 해소시켜줄 수 있을지를 확인하고픈 절절한 소망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혼자서 선명상을 시작했다. 적어도 내가 이해한 바로는 일단 실천하는 것이 선명상의 핵심이었다. 처음에는 매일 15분에서 20분간 앉아 있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그 시간을 30분씩 하루에 2번으로 늘릴 수 있었다. 폭죽처럼 터지는 통찰도 깊은 경험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호흡과 만트라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내 의식은 쉴 새 없이 떠드는 목소리로부터 확실히 떨어져 나왔다. 머릿속으로 무 소리를 내고 있으면 목소리는 더 이상 평소처럼 그 모든 정신 나간 소리들을 짓거리지 못했다. 나는 곧
이 연습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명상 시간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렸다. 셸리와 내가 캠핑 여행을 가기로 한 것은 선 명상 실험을 시작한 지 몇 주 정도밖에 안 된 시점이었다. 곧이어 친구 4명이 더 합류했고 우리 일행은 주말에 밴을 몰고 오칼라 구규림을 향해 출발했다. 나한테 폭스바겐 캠핑카가 있었기 때문에 주말 여행은 언제든지 훌쩍 떠날 수 있는 쉬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은 여느 캠핑 여행과는 달랐다. 내 일생에 깊은 변혁을 가져온 일이 바로 이번 여행에서 일어날 참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숲속 한적한 곳에 자리를 잡았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습지대가 눈앞에 펼쳐졌다. 밴을 세운 후 우리 일행은 그 광경이 주는 고즈넉함과 아름다움에 반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이곳이야말로 명상하기에 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초심자에 불과했지만 수행에 임하는 자세만큼은 매우 진지했고 그 목소리가 진짜 멈추면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를 꼭 알고 싶었다. 나는 셸리와 친구들에게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도 되겠냐고 양해를 구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수풀이 무성한 호숫가를 거닐며 앉기 좋은 장소를 찾았다. 명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내게는 너무도 의미가 깊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것은 신성한 경험에 가까웠다. 나는 붓다처럼 나무 하나를 골라 그 아래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리고 아주 극적인 어조로 스스로에게 말했다.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으리라. 그날 그 나무 아래에서 일어났던 그 강렬한 체험을 떠올리면 지금도 온몸이 떨리고 눈물이 차오른다. 나는 결과부자를 들었다. 내가 그 자세를 오래 취하고 있을 수 있을 만큼 능숙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정식 명상 자세를 취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등과 목을 바르게 펴고 배의 들고남에 집중하면서 호흡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선의 세 기둥책에서는 무 소리를 복부, 더 정확하게는 배꼽 아래에서 내라고 가르쳤다. 나는 호흡이 저 배 아랫부분에서 들고 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평소 명상할 때보다 더 오랫동안 앉아있을 작정이었기 때문에 나는 의도를 세우고 훨씬 강도 높고 진지하게 집중했다. 이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나는 어느 때보다도 깊은 상태로 들어갔다. 복부가 들고 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콧구멍으로 내쉬는 숨과 배 안의 움직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어떤 기운이 형성되는 것 같았다. 숨을 천천히 내쉴 때마다 따뜻하고 기분 좋은 어떤 감각이 배 아랫부분에 가득 퍼졌다. 그 감각이 너무나 좋아 내 주의는 자연스레 그곳으로 집중되었다. 잠시 동안 나는 그 아름다운 체험 속에 말 그대로 푹 빠져버리고 말았다. 어느 정도인지 가늠조차 알 수 없는 시간이 흐르자 머릿속의 목소리가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경험이냐며 이것이야말로 진짜 명상이 틀림없다며 다시 짓거림을 시작했다. 의식이 그 목소리 쪽으로 끌려가면서 호흡에서는 자연히 멀어졌다. 그렇게 명상은 자연히 끝난 것처럼 보였고 나는 내 평소의 정신 상태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 명상은 달라야 했다. 깨달음을 얻지 않고서는 일어나지 않겠다고 다짐까지 하지 않았던가. 나는 의도를 세우고 새로운 마음으로 복부의 움직임과 무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쉬는 숨과 복부의 온기를 하나로 잇는 부드러운 기운의 흐름 속으로 다시 한번 빠져들었다. 그 기운은 집중이 깊어질수록 훨씬 강해졌다. 마침내 내 몸과 주변에 대한 모든 인식이 사라졌다.
복부 중심에서 애씀 없이 쌓이고 팽창하는 따뜻한 에너지의 흐름만이 내가 자각할 수 있는 것의 전부였다. 나는 그곳에 없었다. 오직 흐름만이 존재했다. 때때로 아주 잠깐 동안 나라는 의식이 돌아오면 나는 알아챈 즉시 의도를 세우고 내쉬는 호흡과 복부의 움직임으로 다시 초점을 되돌렸다. 그러면 그 순간 나는 다시 사라졌다. 깊은 상태에서 들고 나는 이 경험은 오랜 시간, 어쩌면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나라는 의식이 다시 돌아왔을 때 한 번은 내가 주의를 되돌릴 의지를 잃었던 모양이다. 매우 깊고 평화로운 상태에 들어 있었지만 나는 현실로 되돌아오기 시작했다. 실제로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모르지만 맨 처음 의식한 것은 다리의 통증이었다. 결과부자 자세로 오래 앉아 있었더니 다리가 너무 아팠다. 마음의 목소리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다. 나는 약간 멍하게, 하지만 방금 경험했던 체험에 깊이 취한 채로 크나큰 평화를 맛보며 그곳에 앉아 있었다. 아마 계속 그렇게 현재 의식으로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실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나라는 의식의 자리 뒤편에서 어떤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매우 준엄하게 말했다. 너는 너의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은가, 알고 싶지 않은가? 그것은 내가 그토록 맞씨름을 해온 그 마음의 소리가 아니었다. 목소리의 존재를 처음 자각한 이후로 그것의 제잘거림이 들린 곳은 내 내면의 앞 혹은 아래쪽이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부름은 나라는 의식이 자리하고 있던 곳의 뒤와 위쪽으로부터 나왔다. 어디서 나온 소리든 간에 이 준열한 호통은 나를 존재 깊은 곳까지 뒤흔들었다. 나는 그 질문에 굳이 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내 세포 하나하나가 더 깊이 들어가기를 갈망했기 때문이다. 나는 다시 숨을 들이쉰 후 내 깊은 곳까지 가닿을 수 있도록 길게 내쉬었다. 나는 또 한 번 사라졌다. 나라는 의식이 다시 형성되기 시작했을 때 존재에 대한 경험이 그 이전과는 매우 달라져 있음을 느꼈다. 다리에 통증이 느껴지기는 했지만 그것은 아주 멀게 느껴졌고 고통에는 그것만의 따스함과 아름다움이 있었다. 신체에 대한 인식이 일부 돌아오자 나는 머리를 약간 앞으로 기울이고자 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마가 벽에 눌리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 무언가 매우 단단한 것이 버티고 서서 머리를 앞으로 약간 움직이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집중이 강도 높게 유지되자 내 이마로부터 흘러나온 어떤 기운이 주의를 집중하고 있던 아랫배의 단전까지 내려가면서 경계가 분명한 하나의 장을 형성했다는 것을. 이 말이 분명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내 힘으로는 결코 밀어낼 수 없는 강력한 자기장이 내 앞에 놓여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내가 경험한 그 강력한 에너지는 이게 다가 아니었다. 나는 결과부자를 든 상태에서 발이 교차하는 지점에 두 손을 포개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손과 팔과 어깨 전체가 하나의 큰 원을 그리게 된다. 그런데 이 원이 또 다른 힘의 장으로 변신했다. 나는 앞으로도 옆으로도 움직일 수 없었다. 수직으로 뻗은 에너지의 흐름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에 나는 꼼짝없이 갇혀버리고 말았고 그 흐름은 내가 숨을 내쉴 때마다 더욱 확실해지고 강렬해졌다. 이 모든 경험이 워낙 압도적이었던지라 주변에 대한 인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던 터였다. 나는 내 신체가 이 에너지 흐름에 압도되었음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만 현실로 돌아온 상태였다. 이때 다시 한번 그 외침의 소리가 들렸다. 너는 너의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은가, 알고 싶지 않은가? 나는 즉시 숨을 깊게 들이쉬고 대단히 주의 깊게 천천히 코로 숨을 내쉬었다. 그러자 내쉬는 숨이 내 앞에 자기장과 부딪히며 위로 꺾여 올라갔다. 그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힘과 안쪽으로 내려오는 힘이 맞물리면서 나는 더 깊은 곳, 나라는 의식의 너머로 점점 들어갔다. 한 번 더 숨을 들이쉬고 내쉬자 나는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아마 당신은 내가 간 그곳이 어디냐고 물어보고 싶을 것이다. 타당한 질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 질문에 답해줄 수가 없다. 단 하나, 매번 떠날 때보다 훨씬 더 고양된 상태로 되돌아왔다는 것만이 내가 아는 전부다. 그 어딘지 모를 곳으로부터 다시 돌아오자 모든 것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돌아왔다는 사실에 대해 미묘한 수준의 저항조차도 생기지 않았다. 이 고양된 상태에 좀 더 머물러야 한다는 다급함도 없었다. 오직 한없이 깊고 깊은 평화만이 존재했다. 그리고 절대적인 고요. 그 어떤 곳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고요가 있었다. 영겁의 시간 동안 소리 하나 존재하지 않았을 법한 고요함이었다. 대기가 없어 소리도 있을 수 없는 우주 같았다. 소리가 존재하려면 소리를 운반하는 매개체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내가 갔던 그곳에는 그런 매개체가 없었다. 나는 진정한 침묵의 소리를 경험한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소리가 없었다는 점이다. 그 신성한 장소에 들어서자 머릿속에 수다쟁이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어떤 느낌이었었는지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그것은 사라졌다. 모두 사라졌다. 오직 남은 것이라고는 존재에 대한 자각뿐이었다. 나는 그저 존재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번에는 나에게 너머로 가기를 간언하는 준엄한 외침도 없었다. 돌아갈 시간이었다. 주변에 대한 인식이 돌아오면서 내가 제일 먼저 알아차린 것은 앞서 경험한 외부의 에너지 흐름이 내 안으로 빨려 들어왔다는 사실이다. 에너지가 너무도 아름다운 흐름을 그리며 척추를 지나 이마 정중앙으로 모여들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내 의식은 거의 모두 이마 중앙으로 몰렸다. 한편 다리의 통증은 여전히 컸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고통에 대한 조용한 경험만이 존재했다. 불평불만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괜찮아진다는 머릿속의 짓거림도 없었다. 그저 의식만이, 의식하는 대상들과 완벽하게 평화를 이루고 있는 의식만이 존재했다. 나는 겨우겨우 팔을 움직여 결과부재 자세에서 다리를 풀었다. 다리가 돌덩이처럼 무거웠기 때문에 나는 다리에 감각이 돌아올 때까지 잠시 무로 누워 있었다. 그곳에 누워 있으니 그렇게 평화롭고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다. 잠시 후 눈을 떴다. 그러자 꿈에서도 차마 본 적이 없는 풍경이 두 눈 사이로 부드럽게 들어왔다. 내 앞에 펼쳐져 있던 습지는 일본풍의 수묵화 같았다. 거기서는 부드러움과 정적이 뿜어져 나왔다. 키 큰 풀들이 산들바람에 가만가만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움직임에는 정적이 깃들어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고요하고 너무나 평화로웠다. 나무도 고요했고 구름도 고요했고 물도 고요했다. 자연의 움직임 속에는 절대적인 정적이 자리하고 있었다. 내 신체 역시 고요했고 어떠한 생각도 존재하지 않았다.
영원 동안이라도 그곳에 누워 내 존재를 둘러싼 평화에 한없이 녹아들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에는 몸의 움직임이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우아한 품성을 지닌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섬세하게 움직이는 댄서 타입은 더더구나 아니었다. 하지만 어쩐지 내 몸의 모든 움직임은 발레 댄서를 닮아 있었다. 팔은 유려한 흐름을 타며 움직였다. 내가 진짜 달라졌음을 실감한 것은 걷기 시작할 때였다.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발에 아주 작디작은 낱낱의 근육의 움직임까지 모두 느껴졌다. 발걸음은 물 흐르듯 유연하게 이어졌고 나는 그 움직임 자체에 취해버렸다. 놀라운 부분은 이 상태가 몇 주간 계속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후 친구들과 합류했을 때에도 상태는 달라지지 않았다. 홀로 있었던 2-3시간 동안 내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친구에게 설명하거나 묘사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거의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고요했다. 그 고요함, 그 절대적인 고요, 외부의 소리마저도 그 정적을 깰 수는 없었다. 외부에는 소리가 존재했지만 내 내면의 그 자리로부터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성체를 둘러싼 도랑모처럼 내 고양된 상태를 둘러싸고 있는 두터운 평화가 그 어떤 것의 접근도 허락하지 않았다.